오,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인고? 이리 와봐라.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몇 살이냐? 7살입니다. 허허, 장하다. 이 잔치가 어떠냐? 대감마님, 이 집엔 곧 피바람이 불겠네. 조선 최고의 권력자 최판서가 벌벌 떨며 주저앉은 이유, 그리고 죽어가던 왕을 살려낸 천재 아이의 기막힌 운명.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틀길을 더 가야 나오는 경기도 산골 마을에 개똥이라 불리는 사내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낳다 죽었고 애비는 마을 머슴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처지였습니다. 아이는 늘 혼자였고 늘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이 아이를 멀리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이상했습니다. 개똥이가 5살 되던 해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기로 소문난 김서방이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개똥이가 그 앞을 지나다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김서방 아저씨, 얼굴에 검은 것이 끼었네요. 사흘 안에 조심하세요. 이 녀석 봐라. 나처럼 튼튼한 사람이 어딨다고. 사흘 후 김서방은 밭을 갈다 쓰러졌습니다. 닷새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 눈이 이상하다. 귀신이 씬 게 분명해. 저런 아이는 마을에 두면 안 돼.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개똥이를 피하기 시작한 것이, 그러나 아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냥 알았습니다.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개똥이가 7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이 고을 논밭 절반을 틀어준 최판서의 환갑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든 얼굴을 비춰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개똥이 아버지도 아이 손을 잡고 잔치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개똥이가 들어서는 순간 멈췄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상석에 앉은 최판서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개똥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나 이미 최판서의 눈이 개똥이를 향했습니다. 오, 저 아이가 누구 자식인고. 이리 와봐라. 아버지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개똥이가 천천히 최판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구나. 몇 살이냐? 7살입니다. 장하다. 이 잔치가 어떠냐? 개똥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잔치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마님, 이 집엔 곧 피바람이 불겠네요. 왼편 얼굴에 핏빛이 서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순간 잔치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최판서의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그 눈빛은 노여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사흘 전 자신의 신복 하나가 몰래 한양으로 도망쳤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살짜리가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아이를 당장 끌어내라. 그날 밤이었습니다. 최판서는 신복 둘을 불렀습니다. 저 아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이면 탈이 나니 산에 버려라. 호랑이 굴 앞에. 다음 날 새벽 개똥이 아버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신복들이 아이를 들쳐 업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 줘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아버지. 신복들은 호랑이 구람나무에 아이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짐승밥이 되어 있겠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시작됐습니다. 7살짜리 아이 하나가 칠흑 같은 산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랑이 대신 숲속에서 등불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저 등불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최 판서가 이 아이를 없애려 한 것은 과연 두려움 때문만이었을까요? 최 판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야기가 깊어지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등불이 가까워졌습니다. 빗속에서 흔들리는 그 불빛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아이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손발이 묶인 채 나무에 매달려 온몸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우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것을 7살짜리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등불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불을 아이 얼굴 가까이 들이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염은 가슴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산짐승 같은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봤다면 미친 사람이라 했을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것이 세상에 또 있었구나. 개똥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이런 데 있어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그냥 발길이 여기로 왔다. 노인은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개똥이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러나 칼은 아이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을 끊었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아이가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디로요? 내 집으로. 오늘 밤은 거기서 자거라. 개똥이는 노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엔 검은 것이 없네요. 노인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나쁜 사람 얼굴엔 검은 것이 끼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없어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봤다. 노인의 이름은 헌호인이었습니다. 본래 이름이 있었겠지만 이 산속에서 그것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 했습니다. 산속에 혼자 처박혀 귀신 같은 소리나 중얼거리는 늙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헌호인은 한때 조선 최고의 어이였습니다. 임금 곁에서 의술을 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 전 권세 있는 자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없는 죄가 만들어졌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헌호인은 도성을 등지고
이 깊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약초를 캐고 짐승을 보살피고 하늘을 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렸으니 자신도 세상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발길이 호랑이 굴 쪽으로 향했습니다. 헌호인도 몰랐습니다. 왜 그쪽으로 걸었는지. 그냥 걸었는데 거기였습니다. 개똥이를 데리고 산속 움막으로 돌아온 헌호인은 젖은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죽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헌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모른다. 찾을 수 있어요? 모른다. 할아버지도 모르는 게 있어요? 나는 모르는 게 천지다. 개똥이가 잠든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헌호인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등불에 비춰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헌호인은 마침내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하늘이 준 눈이야. 천안이로구나. 천안.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헌호인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으냐? 개똥이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마을에 왜 가요? 그럼 여기 있을 테냐? 할아버지가 있어도 돼요? 헌호인이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구석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집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앉은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자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읽을 줄 아느냐? 모르는데요. 오늘부터 배운다. 뭐예요, 그거? 사람을 살리는 책이다. 개똥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람을 살려요? 그래. 내 눈은 사람의 죽음을 본다. 그러나 죽음을 보는 눈이 있다면 살림도 볼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였습니다. 헌호인의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된 것이 봄이면 산을 뒤져 약초를 캤습니다. 여름이면 새벽부터 밤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가을이면 짐승의 뼈를 보며 몸의 이치를 배웠습니다. 겨울이면 눈 속에서 맨발로 서서 정신을 다스렸습니다. 헌호인은 가르치는데 인정이 없었습니다. 틀리면 다시, 모르면 또 다시였습니다. 밥도 외워야 줬고 잠도 맞춰야 잘 수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도망가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호인의 가르침이 깊어질수록 아이의 눈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죽음의 그림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 얼굴에 저런 빛이 서려 있는지,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실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갔습니다. 3년이 갔습니다. 5년이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12살이 된 개똥이가 헌호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헌호인이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일이 너무 많다. 권세 있는 자가 힘없는 자,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너무 많다. 나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 너는 막아라. 어떻게요? 내 눈으로. 개똥이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산에 버린 최판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개똥이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에서 봤던 것, 두려움의 정체. 그것은 단순히 배신한 신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최판서는 개똥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아이는 그날 잔치마당에서 최판서의 얼굴에서 피바람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보인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에는 핏줄의 그림자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의 핏줄이었습니다. 그 핏줄이 누구의 것인지 개똥이는 이제 막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 비밀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15년의 산속 수련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라 불리던 아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22살의 청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헌우이는 어느 날 아침 청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스승님은요?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혼자요? 나는 원래 혼자였다.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름을 주십시오. 헌우인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천안. 하늘이 준 눈. 그것이 내 이름이다. 청년은 그날 아침 산을 내려갔습니다. 개똥이로 올라갔다가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등 뒤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천안이 처음 발을 디딘 곳은 한양 근교의 큰 장터였습니다. 15년 만에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음식 냄새, 땀 냄새, 흙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천안은 장터 한복판에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생선 장수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목 장수가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안악들이 흥정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기쁨이 보였습니다. 걱정이 보였습니다. 욕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천안은 장터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보자기를 펼치고 앉았습니다. 그 위에 북과 벼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관상 한 번에 엽전 한 입.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젊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20 초반이었습니다. 관상쟁이 치고는 너무 젊었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관상을 본다고?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천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저만치서 걸어오는 중년 사내 하나를 보고 천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가시는 분. 사내가 멈췄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 말씀이십니까? 네. 어디 급히 가시는 길입니까? 한양 포도청에 가는 길이요. 무슨 일이요? 천안이 사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포도청에 가셔서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시는 거지요?
사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앉으시지요. 사내가 머뭇거리다 앉았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이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긴 지 꽤 됐습니다. 석 달은 넘었지요? 넉 달 됐소. 옆집 사람이 한 짓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신 거고요. 사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소.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요? 포도청에 가셔도 지금 당장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옆집 사람 곧 스스로 무너집니다. 욕심이 얼굴 가득 차올라서 이미 넘쳐 흐르고 있으니 2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사내가 한동안 천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엽전 한 잎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다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총각, 이름이 뭐요? 천안입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터에서 제일 잘 나가는 포목 장수가 천안 앞에 앉았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기름이 흘렀습니다. 스스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봐보시오. 내 관상이 어떻소? 천안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포목 장수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뭐요? 나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좋지 않다고? 욕심이 얼굴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릇이 넘치면 쏟아지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거래하고 있는 사람 중에 믿으면 안 되는 자가 있습니다. 장부를 다시 살펴보십시오. 포목 장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젊은 것이 겁도 없이 엽전도 안 내겠소.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안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보름 후였습니다. 그 포목 장수가 장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단옷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반쪽이 나 있었습니다. 천안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말한 대로였소. 거래처 놈이 장부를 조작해서 전 재산을 날렸소. 어떻게 하면 돼오? 천안이 그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욕심이 거쳤습니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덕이 보이기 시작했으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번엔 오래 갑니다. 포목 장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엽전 연잎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안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터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한양 근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천안은 매일 장터에 나왔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진 자에게는 냉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안이 장터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노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행색이 남루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뒤를 젊은 사내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인 듯 했습니다. 노인은 걸음이 느렸고 아들은 노인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안의 눈이 노인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노인이 천안 앞에 앉았습니다. 젊은 양반, 이 늙은이 관상 좀 봐주시오. 돈은 없소만.
괜찮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충청도에서 왔소. 사흘을 걸었소. 왜 오셨습니까? 노인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요. 이 아이가 살인을 했다 해서 포도청에서 잡아가려 하고 있소. 근데 이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요. 내가 낳고 길렀소. 내가 아오. 천안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천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죄를 지은 사람 얼굴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숨기려 해도 남습니다. 이분 얼굴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덕이 쌓인 얼굴입니다. 이분은 곧 누명을 벗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이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눈 주변이 맑습니다. 이마에 빛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자의 얼굴입니다. 진짜 죄인의 얼굴이 어떤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천안이 계속했습니다. 진짜 죄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자의 얼굴에는 지금 검은 기운이 목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멀지 않아 스스로 드러납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진짜 살인범이 잡혔습니다. 옆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천안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아들은 풀려났습니다. 노인은 다시 사흘길을 걸어 충청도로 돌아가면서 천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천안의 이름은 한양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안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찾아온 것은 장터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보자기를 거두려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 두 필이 장터 앞에 멈췄습니다. 거기서 내린 것은 관복을 입은 사내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천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천안이요? 그렇습니다. 궁에서 부르시오. 천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에서요? 임금께서 편찮으십니다. 어이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소. 당신 소문을 들으셨소. 천안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헌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짓밟는 일이 너무 많다. 너는 막아라. 내 눈으로. 천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장터 입구 쪽에 서 있는 사람 하나가 천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관복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는 천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내의 얼굴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천안이 살면서 딱 한 번 본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에서 본 것과 똑같은 핏줄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내는 이내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천안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15년 전 산속에서 혼자 깨달았던 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판서는 왜 그날 아이의 눈을 보고 두려워했는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천하는 관복 입은 사내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천안이 아직 모르는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쓰러진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려니 했습니다. 임금도 사람인지라 봄철 환절기에 몸이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어이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낫질 않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임금이 피를 토했습니다. 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왔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맥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 문제가 있는데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이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틀린 진단을 내렸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선 것이 최판서였습니다. 최판서는 이미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권력자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 산골 마을에서 논밭이나 틀어주던 그가 수십 년 사이 한양까지 올라와 조정을 쥐락펴락하는 인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단이 좋은 사람이려니 했습니다. 임금도 그를 믿었습니다. 오래 곁에 두었습니다. 최판서가 내전으로 들어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이 아는 무당이 있사옵니다. 영험하기로 소문난 자이옵니다. 조상 묘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오니 구판을 버려 액을 풀어야 하옵니다. 임금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이 알아서 하시오. 그날부터 궁 안에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무당이 들어왔습니다. 징을 치고 북을 두드렸습니다.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졌습니다. 무당이 최판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대감, 이것은 단순한 액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판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알 것 없다. 시키는 대로만 해라. 무당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판서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더 묻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실 최판서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미움이었습니다. 임금이 아파 밥을 못 드시니 미음이라도 드시라며 최판서가 친히 올린 미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고마워했습니다. 오래 곁에 두었던 신하가 직접 챙겨주는 음식이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그 미음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음 안에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는 독이 아니었습니다. 티가 나지 않게 조금씩 오래오래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이들이 맥을 짚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으니까요. 최판서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임금이 죽으면 왕위를 자기 손에 쥔 인물로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조정 안에 자기 사람을 심어뒀습니다. 때가 되면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임금이 빨리 죽어서도 안 됐습니다.
너무 갑자기 죽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병으로 죽은 것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구파는 그 연막이었습니다. 어이들이 손을 못 쓰게 하고 무당을 들여 조상 묘타시니 액타시니 하는 소리로 궁안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임금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임금이 좀 편찮으신가 보다 어서 쾌차하셔야 할 텐데 그런 말들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걱정했습니다. 조정 신하들도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한 사람, 알 것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최판서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판서는 그 아들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모두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도 조금씩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어느 순간부터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날 아버지만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함께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모른 척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아들은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궁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작거리의 관상으로 살인범을 잡아낸 청년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엇이든 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병상의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 청년을 데려오너라. 신하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최판서의 눈치를 봤습니다. 최판서는 내심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인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관상쟁이 하나를 들였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면 그때 처리하면 그만이다. 최판서는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신복을 불러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 천안이라는 자 궁에 들어오는 즉시 감시해라. 움직임을 낱낱이 보고해라. 그리고 만약 이상한 말을 입에 올리거든 그 자리에서 처리할 준비를 해둬라.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판서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최판서는 오래전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경기도 산골 마을 환갑 생일 잔치 그리고 7살짜리 아이. 대감마님, 이 집엔 곧 피바람이 불겠네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최판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었습니다. 호랑이 굴 앞에 버려뒀는데 살아남을 리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천안이라는 이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늘이 준 눈이라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살짜리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려울 것 없다는 듯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최판서는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시각
궁으로 향하는 길 위에 천안이 있었습니다. 관복 입은 사내들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궁의 불빛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천안은 걸으면서 아까 장터에서 본 그 중년 사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핏줄의 그림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궁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천안은 멈칫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천안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젊은 사내의 얼굴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보였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심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 천안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를 고발하려 하고 있다. 그 젊은 사내가 누구인지 천안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궁 안 깊숙이서 임금이 또 한 번 피를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모제였습니다. 죄목이 붙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판돌이 조정에 올린 문서가 대신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천안이 금패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것, 임금을 기망했다는 것,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다는 것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최판돌 손에 넘어간 대신 다섯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섯이면 충분했습니다. 천안은 포도청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좁은 곳이었습니다. 짚이 깔려 있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천안은 그 안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월이는 어디 있는가? 장부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헌호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산속 움막이 생각났습니다. 약초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스승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포도청 옥문이 열렸습니다.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천안을 끌어일으켰습니다. 나오너라.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줄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이 끌려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바깥이었습니다. 끌려간 곳은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최판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관복 입은 대신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 포졸들이 둘러싼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안이 그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천안의 눈이 멈췄습니다. 헌호인이었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손이 밧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이 더 헤어져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끌려 내려오면서 어딘가에 긁혔는지 팔뚝에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헌호인이었습니다. 천안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헌호인도 천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헌호인의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천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흔들리지 않던 천안이었습니다. 7살에 호랑이 굴 앞에 혼자 버려지던 날도 울지 않았습니다. 재판서 앞에서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스승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판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스승이라지. 산속에 숨어 사는 늙은이를 여기까지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어. 천안이 이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소. 알아. 그런데 쓸 데가 있거든. 무슨 뜻이오? 최판돌이 대신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늙은이가 조정을 떠난 게 뭐 때문이었는지 알아? 임금을 독살하려다 쫓겨난 거야. 그 죄가 아직 안 씻겼어. 그것은 거짓이오. 모함이었소. 모함이든 아니든 기록이 남아있어. 그 기록을 다시 꺼내면 이 노인은 끝이야. 그리고 그 제자인 너도 마찬가지고. 독사를 가르친 스승과 독사를 배운 제자. 임금 주변에서 활개를 쳤으니 영모가 딱 맞지. 천안이 최판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금패를 내놓으면 이 노인은 보내줄게. 그게 마지막 기회야. 천안이 헌오인을 바라봤습니다. 헌오인이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오래 마주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속에서 살았던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천안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헌오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천안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당 안에 울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됐다. 천안이 멈췄습니다. 스승님, 나 때문에 금패 내놓지 마라. 알겠느냐? 최판돌이 피식 웃었습니다. 감동적이네. 그런데 소용없어. 헌오인이 최판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산속에서 수십 년을 홀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것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젊은 양반. 최판돌이 헌오인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소. 그리고 내 제자도 살 만큼 살 것이오. 당신처럼 사는 것이 아니오. 최판돌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늙은이가 말이 많네. 말이 많은 게 아니오. 당신 얼굴을 보니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요. 내 얼굴에서 뭐가 보이오? 헌오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 못 사는 얼굴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최판돌의 얼굴에 처음으로 뭔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었습니다. 최판돌이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 따로 가도. 포졸들이 헌오인을 끌었습니다. 헌오인이 끌려가면서 천안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천안도 바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됐다.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흘릴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천안이 눈을 떴습니다. 최판돌이 천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야. 그때까지 생각해. 천안이 다시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천안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하나씩 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따져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월이는 잡혔습니다. 장부는 월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이가 잡혔다면 장부도 빼앗겼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 천안이 생각했습니다. 월이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0살부터 혼자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기생집에서 독을 배우고 15년을 기다려온 여자였습니다. 잡히면서 장부를 그냥 넘겨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월이를 믿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안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천안을 끌어냈습니다. 형장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밖이었습니다. 이미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 목숨을 살렸던 천안이 역적이 됐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역적이요? 그럴 리가. 최판서를 잡은 사람이 왜? 모르는 일이지.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거야. 천안이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옷이 찢겨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졌습니다. 어깨에 맞았습니다. 천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장 앞에 섰습니다. 집행관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을 생각했습니다. 헌호인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월이를 생각했습니다. 집행관이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군중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집행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안이 눈을 떴습니다. 먼지 속에서 말 한 필이 앞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탄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월이었습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옷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 두툼한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부였습니다. 천안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얼굴이 이제는 환하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천안이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흘렸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음을 끊고 수라간에서 올리는 음식으로 바꾼 것뿐인데 사흘째부터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닷새째에는 밥을 조금 드셨습니다. 열흘이 되던 날 아침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궁 안이 술렁였습니다. 어이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무당은 슬그머니 짐을 싸서 궁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하들은 최판서의 눈치를 봤습니다. 최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살아나면 안 됐습니다. 이대로 기운을 차리시면 반드시 조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천안이 한 말이 임금의 귀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말이. 임금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미움을 끊자마자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최판서는 그날 밤 신복을 불렀습니다. 천안을 없애라. 신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찾아라. 요 며칠 보이질 않는다. 신복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최판서는 혼자 남아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밟고 올라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장터의 관상쟁이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최판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아들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최판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그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느냐?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서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신복들이 너를 찾고 있었다. 어디 있었느냐고 물었다. 압니다. 그런데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아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기 싫어서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최판서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임금께서 살아나고 계십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최판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아들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판서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장부다. 내가 장부를 가져갔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려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죄입니까? 닥쳐라. 저는 죄를 물려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판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래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다 줬느냐? 천안에게 줬습니다. 최판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만지던 황서방도 찾았습니다. 황서방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최판서가 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이 최판서의 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죽인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자식이었습니다. 최판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판서는 한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쪽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최 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장부가 넘어갔고 증인이 나섰다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 판서가 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최 판서는 사병을 불러 모았습니다. 조정 안에 심어둔 자기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잡히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임금을 완전히 손에 넣고 천안을 없애고 아들도 없애면 됐습니다. 증인도 없애면 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천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받은 그날 밤부터 천안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황서방을 데려오자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미음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누가 시켰는지, 얼마나 됐는지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천안은 그것을 정리해서 임금에게 올릴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신하 한 명을 통해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임금이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명을 내렸습니다. 궁 안팎으로 포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 판서의 사병들이 궁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정 안에 있던 최 판서의 사람들이 하나씩 붙잡혔습니다. 최 판서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최 판서가 군사들에게 에워싸였습니다. 그 앞에 천안이 서 있었습니다. 최 판서가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젊은 청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최 판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천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20년 전 기억하십니까? 호랑이 굴 앞에 버려진 7살짜리 아이 하나를 짐승밥으로 던져버린 그 아이를. 최 판서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너, 개똥이냐? 오늘 대감의 얼굴에 피 칠갑이 된 저승사자가 앉아있구려. 그 저승사자가 바로 저입니다. 최 판서의 두 다리가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을 짓밟고 올라선 그 사람이 지금 빗속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천안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최 판서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 죽었다. 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언제요? 그날 밤. 천안이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포졸들이 최 판서를 끌어일으켰습니다. 최 판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면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천안이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담담하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20년 전 잔치 마당에서 7살짜리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것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었습니다.
최판서가 끌려갔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20년 전 새벽 끌려나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천안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헌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은 사람의 죽음을 본다. 그러나 죽음을 보는 눈이 있다면 살림도 볼 수 있다. 천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속에서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판서가 끌려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이 씻긴 듯 맑았습니다. 궁 안뜰에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려 있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거친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궁 안 사람들이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임금이 천안을 불렀습니다. 천안이 들어서자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불을 덮고 누워 있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천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이 천안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다. 그 눈빛이 무섭지 않았느냐? 평생 그 눈으로 살아온 것이. 천안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무서웠습니다. 보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보는 눈이 있다면 살림도 볼 수 있다고. 그때부터 달랐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스승이 누구냐? 헌호인이라 불리는 분입니다. 깊은 산속에 계십니다. 데려오너라. 내가 직접 만나고 싶다. 전하, 그분은 세상에 나오실 분이 아닙니다. 산이 그분의 집입니다. 임금이 잠시 말이 없다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억지로 부를 수는 없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하나. 예, 전하. 내가 이번에 나라를 살렸다. 과인의 목숨도 살렸다. 그 공이 작지 않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여라. 벼슬이든 땅이든 금이든 무엇이든 주겠다. 방안이 조용했습니다. 천하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최판서에게 땅을 빼앗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땅을 돌려주십시오. 임금이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뿐이냐?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벼슬은 원하지 않느냐? 내 눈이 있으면 나라에 크게 쓸 수 있다. 어의도 될 수 있고 조정에도 들어올 수 있다. 천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신은 궁 안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 바깥에 아직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 약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이 신의 자리입니다. 임금이 오래 천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금패를 가져오너라. 신하가 금으로 만든 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임금이 손수 그것을 들어 천안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녀라. 이것이 있으면 어느 고을이든 들어갈 수 있다. 어느 관하든 문을 열어야 한다. 억울한 자가 있으면 이것을 보여라. 천안이 두 손으로 금패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 한다. 천안이 물러나려는데 임금이 다시 불렀습니다. 천안아. 예. 내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다. 최판서에게 억울하게 당한 것도 알고 있다. 나라에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천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보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천안이 궁을 나온 것은 오전 나절이었습니다. 궁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어떻게 됐소? 조사가 시작될 것이오. 당신도 불려갈 것이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오하고 있소. 천안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얼굴에 아버지 그림자가 없소. 당신은 당신입니다.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아버지가 한 짓이 자식의 죄는 아니라는 뜻이오. 살아가시오. 제대로.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천안은 더 말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양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저작거리를 지났습니다. 처음 장터에 자리를 펴고 앉았던 그 자리 앞을 지났습니다. 잠깐 멈춰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별것 아닌 보자기 하나 펼쳐놓고 앉아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천안이 다시 걸었습니다. 가는 길은 산이었습니다. 헌호인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밤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최판서가 빗속에 주저앉던 것도, 임금이 손수 금패를 건네주던 것도 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낯익은 냄새가 났습니다. 약초 냄새였습니다. 산짐승 냄새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코끝에 그 냄새가 닿는 순간 천안은 자신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움막이 보였습니다. 헌호인이 움막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천안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약초를 다듬었습니다. 천안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왔느냐? 다 됐습니다. 헌호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졌구나. 달라졌습니까?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얼굴이다. 천안이 헌호인 옆에 앉았습니다. 나란히 산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저작거리의 연기가 보였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보였습니다. 헌호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식은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어떠냐? 천안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슬픕니다. 근데 이상하게 원망은 없습니다. 왜?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이 그 산속에서 저를 거둬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그냥 복수밖에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승님은 저한테 사람 살리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최판서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헌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짧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천하는 그날 저녁 헌호인과 밥을 먹었습니다. 산나물의 된장국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먹어온 밥상이었습니다. 궁 안에서 먹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천하는 그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헌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낫다. 스승님은요? 나는 여기 있다. 혼자요? 나는 원래 혼자였다. 천안이 웃었습니다. 헌호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천안이 짐을 챙겼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약초 몇 가지와 침 한 쌈지, 그리고 임금이 건네준 금패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헌호인이 움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안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호인이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천안이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말씀하십시오. 사람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거든 반드시 살 길도 함께 찾아라. 죽음만 보는 것은 저주다. 살 길을 함께 보는 것이 천안이다. 천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헌호인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헌호인이 홀로 움막 앞에 서서 멀어지는 제자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천안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들판을 걸었습니다. 마을을 지났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서린 사람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만날 것이었습니다. 그때 금패를 꺼내면 됐습니다. 침을 꺼내면 됐습니다. 그것이 천안의 길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노을 속으로 청년 하나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7살 때 호랑이 굴 앞에 버려진 아이는 없었습니다. 개똥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천안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준 눈을 가진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는 뜬구름이요. 마음의 평안이 진정한 천국이라 했습니다. 개똥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험한 세상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개똥이가 최판서 앞에서 정체를 밝히는 순간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음 편에서는 천안이 길을 걷다 만나는 더 충격적인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